아, 이게 렌즈에 지금 이게 기스가 좀 많이 생겼네. 작년 12월 달부터 썼으니까 지금 6개월 넘게 사용을 한 거니까 기스 날 만도 하긴 한데, 그래서 그 렌즈 앞쪽에다가 그 보호하는 그 카메라 눈을 앞쪽에다 이렇게 달아 놓는 거구만. 저거 보호하려고, 기스 나는 거. 근데 그 빌어먹을 그 보호 렌즈는 그게 뭐 4만 원이 넘어. 너무 비싸. 이 카메라 자체를 29만 원? 28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앞에 보호 렌즈가 4만 몇천 원이라는 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적당히 한 6개월 정도 더 쓰고 한 1년 정도 되면은, 다음 버전 나오면은 뭐 그때 카메라를 바꾸던지 해야지. 오늘 또 책을 한 권 읽으려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얼마 전에 내가 읽은 나는 왜 그 인간이 불편할까? 아니, 나는 왜 그 인간이 싫을까? 그 책을 쓴 저자가, 동일한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그런 회피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 회피형 인간이고, 그 회피형 인간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부분이 한 15% 정도 미미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회피형 인간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회피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뭐 가이드 정도 나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왜 그 인간이 싫을까?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저자의 책을 검색하다가 또 이게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한 권을 더 사서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 어찌 보면 이런 그 두 책이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느껴져. 꼭 내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또 몇 페이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햇볕이 뜨겁네 벌써. 그리고 오늘은 좀 재미있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그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거든. 턴테이블. 그러니까 이걸 삼각대에다 딱 올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딱 올려놓으면 이 턴테이블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화면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60도를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180도만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돌아가다가 약간 멈추고 돌아가다가 약간 멈추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지금 어제 받았는데 이걸 설치해 놓고 한번 돌려보자고. 두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자체에서 나는 소음이 있거든. 이 소음이 카메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 그리고 그 돌리는 속도를 조정했을 때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거 위주로 한번
테스트도 하고 최강문 읽으면서 기왕 앉은 김에 몇 페이지 좀 읽어봅시다.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는 회피형 인간인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있는 편이 더 마음 편하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일에 소극적이다.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실패가 두렵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지칭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일, 상처받을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해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위축되기 쉽다. 자신의 능력보다 질적으로 낮은 삶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피한다거나 결혼이나 자녀 등 책임져야 하는 일을 회피하는 성향을 비단 회피성 인격 장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언뜻 보면 매우 사교적이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 등등 많은 유형과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좀 더 추적해보면 그 사람 내면 깊숙한 곳에 회피형 애착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지장이 되는 수준에 이르면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반 수준의 애착 성향은 회피형이라는 표현을, 장애 수준의 애착 성향은 회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성생활, 자녀 양육 등등 친밀함이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혼인율이나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 주로 경제적 문제를 지목하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에도 혼인율이나 출산율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줄이면서까지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이다. 과거 존재했던 인류와는 또 다른 종으로 분화해 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신체에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그 사람의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회피형 애착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피형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인생을 편안하고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회피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생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딱 나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야. 내가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이거든. 그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가이드를 주겠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반가운 책이지. 한번 읽어보자고. 회피형 인간의 특징. 회피형 인간의 최대 특징은 타인과의 치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성향이 타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보다 혼자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회피형 인간도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과 친해지거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회피형 인간처럼 불안해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이들 중에는 언뜻 보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오만한 사람 혹은 냉혹하고 태연스럽게 타인의 공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정반대일지라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관계를 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회피형 인간의 본질은 불안감이 강하다거나 소극적이다거나 하는 데 있지 않다. 친밀한 신뢰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친밀한 신뢰관계란 지속적인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혼과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성가신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식한 순간 사랑의 열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을 억제하는 성향도 친밀한 관계나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밀함은 정서적인 것으로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애착이며 진정한 친밀함인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인 애착 관계에는 지속적인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는 애착이 족쇄가 되고 만다. 그러니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형 인간의 사회 적응 전략은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정서적인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된 애착 성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스킨십의 상대가 어머니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제로 낳아준 어머니라 해도 끊임없이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애착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나중에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 주어야 비로소 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애착감이 생긴다. 그것도 어떤 시기에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이후 고작해야 1살 반에서 2살이 될 때까지가 애착이 성립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특정 양육자가 있어야 비로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기에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나 불안을 느끼는 방식,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 건강과 수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평생에 걸쳐 생존 자체에 영향을 끼친다. 역시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이나 안도감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이 방패 막이 기능을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애착이 안정된 아이는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능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안전기지가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을 받거나 공연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기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궁지에 몰려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때는 문제 따위 전혀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질러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두근거림, 현기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안정형 인간은 이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을 원한다. 타인이 전해주는 온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 특히 방치당한 유형의 인간은 오히려 혼자가 되려 한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번잡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회피형 인간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강한 지배를 받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정서적 측면을 억제하는 회피형 인간의 성향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슬픈 장면이나 힘든 장면과 마주치더라도 냉정하고 쿨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나 취미에도 집중할 수 있다. 실제 회피형 인간은 정서적 문제와 얽히지 않는 일 쪽에는 능력을 잘 발휘한다. 이러한 회피형 인간의 특성은 또 다른 특성과도 연결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맛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치당한 회피형 인간도 과도한 지배를 받은 회피형 인간도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즐기는 회로가 성장하지 못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비난을 받거나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여 긴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타인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거나 거북함을 느끼고 만다. 이렇듯 타인과 기분 좋게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감정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모의 반응이 정상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하면서 부모의 의사를 강요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피하다 보니 더욱더 자신의 기분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과거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다. 첫 상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말하다가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를 거듭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점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힘들었던 과거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는 그저 뚜껑을 덮어 놓았던 것이다. 회피형 인간은 기분을 확실히 표현해 주세요 라거나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럴싸한 말로 설득해봐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기도 한다. 업무적인 관계라면 그런대로 괜찮을지 몰라도 만약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마음을 공유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계가 진전되기는 힘들다. 오해가 생겨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관계에 앙금이 쌓여간다. 회피형 인간은 이야기할 차례가 돌아오면 곧바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시점에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평소 감정에 의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분이 아닌 상대방의 의도로부터 역산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선택하고
말을 짜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반응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거나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한다. 때로는 무시당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것은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망칠 수 없는 굴레나 막중한 책임이 걸려있는 일에 답답함이나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 방치당한 회피형 인간은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다. 들깨가 인간에게 사육된다 해도 그것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내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취직이나 승진, 결혼이나 자녀의 생일 같은 즐거운 일도 회피형 인간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쐐기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례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맞춰 살기는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심기가 불편하며 생매장 당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과도하게 지배당한 회피형 인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책임이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저항감을 갖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삶이란 채찍을 맞으며 계속 달려온 말의 그것과 다름없다. 이들은 시키는 일만 지긋지긋하게 하며 어린 시절을 마친다. 스스로 뭔가 하려 해도 실패하면 꾸지람을 들을 뿐이므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행동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겁을 먹는 경향이 있다. 개인주의화된 근대 사회일수록 회피형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원시 부족이나 개발도상국을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 회피형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한도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프리카의 드곤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회피형 아이가 한 명도 없었고 1985년 삿포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회피형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도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3%의 어린이가 회피형으로 나타나 미국 같은 선진국 못지않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에서 회피형 인간의 비율이 27.5%에 달했다. 애착 성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전보다는 양육 환경 같은 2차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친다. 현대인들 중 회피형 인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시키는 애착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다. 안정된 애착 성향을 가지려면 우선 환경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성과 공감성을 가진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에 반응해주는 것이 응답성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을 존중해주는 것이 공감성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 즉 공감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 부모가 바로 그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고 반응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요구하는데 응답해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들이밀면 안 된다. 반응과 공감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요소이다. 이 두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의 발달을 돕는다. 첫째, 아이는 정서상 만족감을 느껴 상대방을 기분 좋은 존재로 인식한다. 신뢰감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반응과 공감은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아이의 감정이나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 여러 복잡한 감정이나 본능적 요구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부모가 아이의 기분을 파악해주고 웃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서서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막연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과 요구에 이름이 붙고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는 반응과 공감이 반복되면서 아이 스스로
똑같이 반응하고 공감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주고받는 정서적 공감은 공명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출발점이 된다. 타인과 정서를 공유했을 때의 즐거움을 맛본 아이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상호성과 공감성이 점점 길러지고 마침내 그 아이 자신도 타인에게 반응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반응과 공감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도 학습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회피형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어린 시절 반응과 공감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랐는지의 여부는 인격 형성과 현실 적응력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반응과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 부모 스스로는 아이에게 평범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감이 없는 반응만 되돌려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아이가 원망하는데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아이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다. 난폭한 부모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아이. 트라우마 때문에 회피형 인간이 되는 전형적인 상황 중 하나는 부모가 난폭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기분이 무시당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부모를 둔 아이의 애착 성향은 과도한 관심을 갖는 부모의 경우보다 훨씬 나쁘다. 애착 성향도 공포, 회피형에 가깝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주먹질을 했다. 어린 시절 그런 아버지로부터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 즉 24시간 경보가 울리는 상태에서 살았다. 그런 그가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마침내 그는 집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했다.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점차 기운을 잃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이 남성은 단순한 회피형 인간 유형이 아니다. 타인에게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에 민감한 공포, 회피형, 애착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강하면서도 타인을 믿지 못한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방치된 아이든 과도한 관심을 받는 아이든 학대나 불화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든 모두 다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울해지는 것을 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력감이나 자기 부정에 사로잡혀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상처 입힌 상대에게 반발하거나 저항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해도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시간과 함께 마음속 깊이 침투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끊임없이 낙담과 우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침울해질지 모르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자존심에 상처받는 상황은 더욱 그렇다. 그것이 학교든 회사든 가고 싶지 않게 만든다. 몸도 마음도 상황을 거부하게 된다. 본래 안전기지로서 아이를 지탱해줘야 할 부모가 아이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피하는 것 말고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다. 부모에게 회피형 애착을 보이는 것은
과거 일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부모와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의 학자가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시간과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관계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애착관계가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여러 환경 변화가 회피형 인간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 방식 이외에도 우리를 점점 회피형 인간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인간은 정보가 너무 과도할 때 또는 너무 부족할 때 정신을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정신을 통제당하기 쉽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적절한 양의 정보가 주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뇌는 주체성을 유지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이나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책이나 잡지, 자료 같은 잡다한 것들로 가득하여 노트를 펼칠 여유도 없는 책상과 필요한 자료만 있어서 여유 공간이 넉넉한 책상을 상상해보자. 가만히 생각에 잠겨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 환경이 더 적당한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현재 우리의 뇌는 노트를 펼칠 여지도 없는 책상과 똑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이래서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정보로 판단해야만 하는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절한 정보 처리를 위한 공간을 잃고 주변의 달콤한 선전에 유혹당하거나 우발적인 자극에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아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정서적인 온기 없이 아이를 대하거나 어머니가 지나친 간섭, 거절, 징벌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서 추론해보면 애착이 희박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으려 하고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뇌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독서일 경우에는 정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끝나지만 영상을 동반한 정보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는다면 뇌에서 과부하가 일어나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과증한 피로감과 무기력, 우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진다. 그 결과 더욱더 인터넷 세계에 갇혀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멀어지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이 히키코모리가 늘어나게 한 원인이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방황에 불과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푹 쉬면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년 단위로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자칫하다 하다가는 10년, 20년에 걸친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역시 회피를 고정화하는 장치가 이 사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게 해주는 정보통신 매체가 내 방 안에, 급기야는 내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시대이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해도 그 세월의 격차가 너무 심해 결코 쉽지 않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한 남성의 안와 전두피지를 살펴보니 두께가 현저하게 얇아진 사실이 밝혀졌다. 안와 전두피질은 의욕과 억제에도 관여하는데 이 부위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는 존재와 접촉하고 살을 비비며 시간을 보낼 기회도 줄어드니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게 물리적인 뇌의 영역, 안화 전두 피질까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종착역은 충동적인 자살 충동이에요.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거야, 이게. 회피형 인간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 그런데 사람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하면 절대 친밀한 사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회피형 인간은 감정 표현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쁨이나 관심사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더욱 강하게 억누른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인상을 남기고 만다.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자기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일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또 그러다 보니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기분이나 감정은 이성과는 또 다른 요소이지만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 이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행동에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일 때가 많다. 이를테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좋아한다, 늘 함께 하고 싶다 같은 생각이 든다면 별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편안한 감정이 정확하게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조차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 종집을 찍으려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좋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와 같은 촉이 확실하게 와야 한다. 그런데 회피형 인간은 그런 감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상대방을 냉정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결점을 먼저 보고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과 예전의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피곤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나중에 피곤하고 귀찮아질 것 같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다. 애착 성향은 배우자나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강하게 드러나지만 자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간병을 하는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회피형 인간의 경우 부모를 간병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고 그곳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를 과도하게 보살피는 경향이 있는 불안형 인간도 부모는 잘 돌보려 하지 않는다. 부모가 치매에 걸려도 자녀와의 애착은 남아있는데 그 스타일의 차이는 다시 만났을 때 반응에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좋을 것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와 자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서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쪽에서 재회를 몹시 기뻐하는데 만약 자녀의 애착 성향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반응도 미원적이거나 어색하다고 한다. 자녀의 애착 성향은 부모와의 애착을 반영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자녀도 면회나 간병할 의욕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애착이 불안정한 자녀를 부모는 더욱더 사랑할 수 없게 되듯 자녀도 무뚝뚝한 부모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설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간병 시스템은 착실하게 탈애착형 사회로 향해 나가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다. 부모가 연로한 조부모를 간병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본능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그와 같은 체험도 없이 자란 아이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게 된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현대인의 특징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은 고독하게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개인의 삶이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 춘천 외곽에 맨 생기는 게 노인 요양병원하고 노인 요양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네. 그렇구만. 회피형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득점을 쌓아 자신의 평가를 올림으로써 살아남는 전략은 쓸 수 없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실력뿐이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 중에 성공한 사람은 보통 그 경우보다 훨씬 더 일에 엄격하고 높은 기술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참견할 수 없을 만한 기능과 지식,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타협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적당히 인간관계로 얼버무리고 대충 살아온 사람과는 달리 실력만큼은 진짜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눈길을 보낸다. 모호한 태도는 납득하지 못한다. 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치에 얽매이는 측면도 있다. 주관적인 평가보다 답이 확실한 쪽을 더 믿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적과 숫자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경영 체제와는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정서나 연고에 좌우되지 않은 회피형 인간의 냉철한 일처리는 오늘날 비즈니스 감각과 잘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회피형 인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피형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쪽이 관리직이나 경영자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회피형 인간에게 성공의 열쇠는 충분한 전문적 기능을 익혀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특성을 활용하며 일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업무 형태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야 하는 분야나 잡다한 업무 영역에 신경을 소모하는 것이다. 회피형 인간이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르거나 도망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때 시련이 찾아온다. 오늘날 기술을 앞세운 전문적인 직장 등에서는 회피형 인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중견 간부가 되면 책임이 늘어나 관리직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회피형 인간은 불평이나 불만도 늘어놓지 않고 묵묵히 일에 매달려 맡은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부담을 늘려도 어떻게든 해내지 않을까, 관리 분야의 일도 잘 해내지 않을까
하고 윗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은 계속해서 한계까지 겨우겨우 버텨온 것에 불과한데 아직 여유가 있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떠맡고도 못하겠다고 말도 못한 채 이를 악문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으로 극복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른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두통, 위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도 계속 무리하면 결국 실이 끊어지듯 몸을 꼼짝도 못하게 된다. 머리도 몸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울증이다. 이러한 일은 책임감이 강한 강박성 인격장애와 회피형 애착 성향이 겹친 유형에서 잘 나타난다. 진지하지만 별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일을 줄여주십시오 라거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이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못한다는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도망치자고 생각한다. 부담을 줄여달라거나 휴가를 보내달라고 말할 거면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만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회피형 인간의 특성이 강한 의무감이라는 특성과 결부되었을 때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이거 진짜 완전히 내 이야기네 이게. 만약에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완전히 용한 점쟁이라고 내가 생각할 거야. 이거 완전히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나는 그 지난 세월을 보면 뭐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들 그런 것들을 빼면 내 직업은 딱 하나였거든.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내 직업은 딱 하나였어. 프로그래머. 개발자로서 삶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초창기 개발자로 시작했을 때 이 직업이 굉장히 나한테 맞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서도 일 잘한다고 하고 또 같이 일을 시작했던 동료들보다 항상 내가 보면 한 발 이게 앞서 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들이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로직들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생각해내가지고 로직을 막 만들어냈었거든. 그리고 나의 그 꼼꼼한 성격들, 또 기록하는 성격들이 잘 맞았었어.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은 잘 지냈었는데 이제 경력이 20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자만으로는 나를 고용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개발자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거지. 나한테 주는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단순 개발자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자, 팀장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내 직장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견디다 결국에는 이제 50대가 가까이 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은퇴를 지금 해버린 거라고. 자발적인 은퇴를 한 상황이지 내가. 그 히스토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아. 아, 세상에.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성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주위에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다. 상처받은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 때문에
그 벽이 뛰어넘기 힘든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까? 또 실패해서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공포는 더욱 심해진다. 환상은 눈을 감으면 더욱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용기내어 머릿속에 그려보는 일이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두렵다면 그 상황을 상상해본다. 실패하여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두렵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그리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든 기분이 되는지, 얼마나 슬픈 기분이 되는지를 상상하고 그것을 음미해본다. 괴로움, 비참함 때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음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면 그리 무섭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심리요법은 익스포저, 즉 폭로요법이라고 하는데 불안이나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을 극복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회피하는 습관에 빠져버린 사람의 뇌는 불안한 상상을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특징이다. 폭로요법은 예기 불안에 빠진 사람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를 극복하도록 해준다. 이 요법을 행할 때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상처가 깊은 회피형 인간의 경우에는 그저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평정심을 잃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느껴봐야 한다. 본인이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면 공포와 불안은 점차 희미해지면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된다. 회피형 인간의 마음에는 실체가 없는 공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대치가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여 더욱더 회피형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가끔 학교나 직장에 나가면서도 마치 매일 나가는 사람처럼 사교적인 척 행동하면서 공부나 일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금방 다시 피로해져서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집에서 꼼짝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가 정한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뭔가를 해야 한다면 아주 높은 수준에서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생활 기준이 이렇듯 뭐 아니면 도이다. 자신의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음에도 사교적인 척 행동하는 시기다.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 전혀 포기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늘날 회피형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컴퓨터나 TV, 인터넷 게임 의존이다. 이것을 통칭하여 미디어 의존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과거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입으로 침잠하려 할 때 독서나 명상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명상을 하면 바깥 세계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독서도 정보량의 면에서 영상이나 음성 정보에 비해 용량이 매우 적다.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능동적인 정신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너무 많이 읽거나
너무 오랜 시간 계속하지 않는 한 들어오는 정보량을 적당히 줄여 머리를 정리하고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또 글을 쓰는 행위는 독서보다 다루는 정보량이 더 적다. 아무리 빨리 쓰는 사람도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1시간에 원고지 10장을 쓴다 해도 정보량은 50kb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 한계는 450kb이므로 아직 400kb의 여지가 있다. 그 여지만큼 온갖 상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한다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회피형 인간에게는 큰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취미나 관심사항이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거기에는 역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현실의 친구와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게 극히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여차하면 바로 끊어질 수도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온라인의 세계가 현실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대로 일단 그 세계에 속으로 안주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현실에서 만나는 관계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관계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내측 전두전야 같은 사회적 뇌, 얼굴을 보고 기분을 추측하는 사회적 행동 시에 사용하는 뇌의 영역, 즉 사회적 뇌의 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것이 미러 시스템이다. 거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의해 공감이나 공명도 발생한다. 그런데 상대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미러 시스템, 이 거울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작동하기 어렵다. 대인관계도 물건이나 숫자처럼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메일이나 인터넷을 보조수단으로 쓰면 괜찮지만 오로지 그것만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면 사회적 기능을 하는 뇌의 부위는 운동 부족에 빠져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 또한 공감 시스템과 함께 애착 시스템도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회피 성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뇌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회피 성향이 더욱 강화될 뿐이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뇌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이나 표정을 보면서 생각을 추측한다거나 비언어적인 대화나 스킨십을 늘림으로써 뇌의 사회적 기능과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된다. 비언어적인 대화나 스킨십을 늘림으로써 뇌의 사회적 기능과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한다든가 메일 체크도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답장을 쓴다거나 하는 식의 규칙을 정한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지인에게도 이런 방침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문자나 메일 등 기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 일 없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대신 몸을 움직이고 독서를 하며 글을 쓰고 현실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활의 리듬을 정비하고 과도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회피형 인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회피형 인간에게 좋은 안정기질환. 안정기질환,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디든 어느 때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이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응답이다. 상대가 원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해 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정감에 상처를 입힌다. 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
안정감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만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의사와 페이스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자식 관계나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안정기지 역할을 해주는 쪽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식이나 배우자라고 해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스럼 없는 관계라는 말과 안정기지는 동의어가 아니다.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을 뿐 속으로는 싫어하거나 성가셔하는 경우도 있다. 종기를 만지듯 하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정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실제로 애착관계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가 곪은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아무렇게나 만지면 좋을 리가 없다. 회피형 인간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농담을 건넨 것이지만 그것에 심하게 상처받고 모욕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선의로 조언을 했는데도 설교로 받아들여 반발이나 적의를 품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다. 힘껏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도 헛수고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도 역시 위로나 지원이 필요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신의 고통밖에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화를 낸다. 즉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도 타인으로부터 공감이나 지원을 듬뿍 받고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심리 상태가 우선 안정적이어야 비로소 타인에 대한 심리적 배려도 가능해진다. 회피형 인간과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려면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회피형 인간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애당초 부족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 쉽다. 선의를 갖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배려가 결핍된 태도를 보고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한 불안형 인간은 회피형 인간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쉽게 불만을 느끼게 된다. 꾹 참으며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 자기 멋대로다. 아무런 배려심도 없다는 비난의 말을 퍼붓는 시기다. 일단 댐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도 금방 따지고 든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난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별거 아닌 일로 너무 혼나는 것처럼 느낀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은 공감이나 배려 같은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말투로 신경 쓰겠다고 해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공감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말투로 신경 쓰겠다고 해도 잘 개선되지가 않지. 그러니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금방 무관심하고 배려 없는 태도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면 불안형 파트너나 가족은 즉시 신경과민 상태가 되어 기분 나쁜 태도나 심한 말로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회피형과 불안형, 이 커플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이외의 관계에도 많다. 이렇게 회피형과 불안형의 만남에서 불행한 관계가 발생한다. 불안형 인간이 애정의 증거를 요구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해 질책하면 할수록 회피형 인간은 자신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해 더욱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리를 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다. 회피형 인간에게 더 이상 안정기지가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불안형 인간은 고통의 씨앗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끝나고 만다.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을 피해 회피형 인간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회피형 인간의 특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회피형 인간은 괴로울 때일수록 관계를 피하려고 한다. 솔직하게 괴로움을 표현하거나 응석을 부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침묵하거나 무뚝뚝한 태도를 보여도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또 입 다물었어? 라거나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질책하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이럴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만한 것을 헤아려 혹시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반응을 본다. 하지만 대답에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된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냥 물어보면 된다. 다만 다그쳐서는 안 된다. 대답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게 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대원칙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공감하고 긍정하는 응답을 유도하기에 애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질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기호나 페이스에 맞춰야만 한다. 그러면 서서히 그쪽에서 먼저 마음을 열게 된다. 침묵도 충분히 괜찮은 것이라고 받아들여 느긋하게 기다린다. 정말 안심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 다 말하게 된다. 말하지 않으면 아직 그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안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가 양호해지기를 기다려줘야만 회피형 인간은 기운을 차린다. 이런 과정 이후에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일이나 학업에도 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원해준 존재에게 배려와 감사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고 성가신 일에도 자신이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회피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열쇠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체성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명심하자. 동기부여 면접법이든 해결지향 어프로치든 ACT든 최근의 심리요법에서는 코미트먼트라는 것을 중시한다. 코미트먼트란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기로 결심한다 등 자신의 결심, 각오를 명확한 형태로 말한다. 커미트먼트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를 강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강한 힘을 갖는다.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 이것을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실제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편이 행동으로 유발하는 데 좋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결심을 명확히 해둬야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결심이란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더욱 긴장감을 느껴 자신을 갈고 닦게 되어 강건해지기 마련이다. 심리상담 같은 요법이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이해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더욱 강한 결심과 각오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커미트먼트 효과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 코미트먼트를 통해 명확한 의사결정과 강인한 각오를 다져보면 인생이 전혀 새롭게 움직일 것이다. 일단은 뭐 이 책 읽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다 읽고 싶은 페이지들은 다 읽었는데 뭔가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전과 후에 나의 생각이나 그 마음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 변화가 전혀 없는 책,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책은 그건 나한테는 거의 쓰레기지, 쓰레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괜히 책장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책. 근데 최근에 내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읽은 책들은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만든 책들이거든. 이런 책들을 그 집에 앉아서 읽는 것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내 목소리로 읽는 것하고는 책을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이렇게 책을 읽어서 녹화하는 건 이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녹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읽고 있을 때 책을 읽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녹화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이제 이 녹화물들을 다시 봤을 때 이 책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햇볕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 공원 상태들이 다 기억이 난다니까. 완전히. 마지막에서 무슨 코멘트먼트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말로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고, 산책을 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고, 말로 표현해서 내 귀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 닫혀있는 실내 공간에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생각이 그 닫혀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질 못해. 진행을 못 시켜. 생각을 진행하고 진행시켜야 되는데 내가 처해있는 환경이 닫혀있으면 그 생각이 그냥 닫혀버려. 거기서 맴돌아 버린다고. 근데 이렇게 뻥 뚫려있는 공간에서 이 바람과 함께 실려온 이런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 생각들이 막 그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들이 막 이어진다니까. 막 확장이 돼. 사방대로. 그게 책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그것도 바깥에서 소리내서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